그 사법 처리인데, 그 사법 처리에서 문제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당시 때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차에, 어, 저희가 이제 이 요식은 고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특정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원장님 소리가 조금 작아요. 소리 작아요? 좀 키워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국 그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내렸는데요. 최근에 기소 중지가 풀렸습니다. 풀리면서 검찰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고 현재 이제 조사를 이제 대표로 이동욱 선생님이 대표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그 피해 의사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 그 면담을 했는데 이 검찰의 문제가 뭐냐면 뭐 일단은 그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기소유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검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기소유예만 당해도 바로 면허 정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랑 그 이동 선생님 통해가지고 현재 이 지금 고시의 대기식이란 기준도 없어졌고 그 고시 자체에 대해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예시로 검사가 의미 없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에서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법 처리는 이동 선생님하고 이제 그 검사하고 만나면서 그 결론은 이제 곧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헌법소원인데 헌법소원에서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3년간 그 정보공학 연구한 내용을 그 번역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제출하기 직전에 어떻게 정보가 새나갔는지 갑자기 그 헌법소원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헌법소원 한 것이 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헌법소원을 지금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유럽의 벨기에 스타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EU, SIS 스타디를 다시 그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행정소송이거든요. 행정소송은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원에 승소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심, 2심 다 승소했어요. 근데 문제는 복지부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자는 그 내용을 보내왔고 현재 지금 대법원의 계류 중입니다. 언제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법원에서 그 보통 이제 행정심판이 보통 2심까지는 다 진행이 되면 벌써 끝난다고 하는데 복지부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 처리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헌법소원 문제는 이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네요.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죠. 이게 2009년에 우리가 저도 막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급하게 과거 자료를 봤더니 2009년 가을에 저희가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이제 만 6년이 흘렀네요. 6년이 흘렀고요. 그리고 현재 아무튼 그 갑자기 제가 맨날 그 여권 신청할 때 여권이 1년 6개월짜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봄에 신청했는데 그 10년짜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좋아했죠. 아, 이거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작을 했더라고요. 다시 기소 중지를 풀고 기소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심판은 정말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일단 올라가면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뭐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기준이 없답니다. 없는데 뭐 일단 변호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취하면서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2심 성공하면 3심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 다음에 헌법소원도 우리한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요실금 지금 고시 고시 때문에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120일이라는 기준만 없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예 요실금 고시를 없애는 거죠. 그냥 환자의 증상만으로 수술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쉽지 않을까 하면서 잘하십니다.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고, 또 거대 자본, 일부 지방에서 다시 그 삼성에서 통째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요실금 검사한 거 가지고 삼성에서 다를 모아다가 다시 아마 움직인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떻게 들었거든요. 그거 정확하게는 제가 못 들었고 이종우 원장님 쪽에서 들었는데 지방에서 문의가 온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찌르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이 그 요실금 검사할 때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제 고시가 있는 이상은 뭐 기준은 없어졌지만은 얘들이 요구하는 세부 지침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 요실금 대책위원장이신 원영석 원장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예정대로 화상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인과 관련 보험 기준과 다빈도 질문 파트 2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항목직장 및 골방느 생체 대모기 치료라는 이게 그 보험 코드가 있고요. 그 보험 코드에 따라서 생체 대모기 치료, 전기 자극 치료 일일당 2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기기는 하나지만 장비 코드는 2개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생체 대모기기 치료는 3개월 이상 골반적 근육 수축 운동을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기 자극 치료는 생체 대모기 치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 2회씩 최소 6주에까지 최대 16주까지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주일에 2번씩 12주까지 24번 가능하다는 거고요. 수술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 대한 하부 요로 증상은 체외 자기장 치료 익스트라 코프레얼 마그네틱 세라피라고 해서 비급여 신의료 기술 항목입니다. 네. 3무 행위 비급여 목록에서 신의료 기술 항목입니다.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 보겠습니다. 120 기준이 없어졌고요. 그 대신에 새로 나온 기준이 이런 내용이고요.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리역학 검사로 복합성 요실금 또는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될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판독소견서와 관련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인정 기준 이외에는 진료비용, 입원료 맞추료, 치료재료 등도 모두 비급여이다. 그러니까 인정기준이 안 되거나 검사를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엔 비급여라는 뜻입니다. 요리역학 검사에서는 이 4가지가 있고요. UDS 카테터에는 이 정도가 있고요. 도뇨상병은 이렇게 됩니다. 요실금 수술 처치 코드는 기타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요리역학 검사의 수가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주로 근전도 검사, 방광 내압 측정, 요도 내압 측정, 요류 측정 검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요리역학 검사는 앞부분에서 설명이 됐죠. 이 4가지를 합쳐서 이 하나를 청구하는 거죠. 그럼 개별로 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 3항목 이상을 실시한 경우에 요리역학 검사를 청구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 누출압 검사 또는 압력 요속 검사는 방광 내압 측정 소정 점수로 준용 산정한다. 방광 내압
측정 검사는 이렇게 됩니다. 방광내압 또는 요 누출압 측정 검사는 방광내압, 베지칼, 압도미날, 복강내 압력, 음압이 나타날 때 즉시 0점 교정을 해야 되고, 요 누출압 측정 검사는 300ml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실금 수술을 하시거나 요리역학 검사 UDS를 하시는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요리역학 검사 관련 세부 실시 항목별 심사 정형 심사 사례입니다. 방광내압 측정 검사 결과 음압을 보이는 경우에는 5cm H2 범위는 인정키로 한다. 검사 도중 음압이 나타난 경우 0점 교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0점 교정을 안 하거나 -5 이상일 때 방광내압 측정한 경우는 UDS 자체, 요실금 수술 자체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뜻이죠. VLPP, CLPP 총 방광염조 참조에서 생리식염수의 볼륨은 적정성 여부는 300ml다. 방광내압 측정 검사의 전 과정을 측정하지 않고 중간에 300ml 넘어서 VLPP 측정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방광내압 측정이 부적절하게 시행되어 동시 시행된 요 누출압 요도내압 검사는 방광내압 측정 검사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인정한다. 요리역학 검사자 자격 요건 및 판독서에 대한 주 항목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의사가 판독한 판독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해서 요리역학 검사료를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관련 세부 적용 기준입니다. 요실금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급여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리역학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 경우도 비급여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누출압 검사는 방광내압 측정 검사에 준용 산정한다.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에 대해서 이것도 급여 대상이다. 진단을 후에 한 1년이나 2년 지났다가 다시 요실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AMS 스핑크터 인정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내인성 요도 관략근 기능부재에 대한 현수 견인 시 사용되는 동종 근막의 별도 산정 여부는 실제로 사용된 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견이법에 의한 시스템X 리맥스의 인정 기준은 한개 인정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다. 복합성 요실금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하겠다. 치료재료 코드하고 금액입니다.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카톡방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내용입니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합병증으로 재수술했을 때 수술 후 테이프 길이 조절만 했을 때는 단순 봉합 산정을 하고요. 15일 이내는 근육 내 이물 제거, 15일이 넘어가면 요실금 수술의 50%입니다. 골반 우열 중운에서 난소 정맥 색전술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경우고요. 자궁근종 절제술을 보면 복부 접근도 있지만 질부 접근도 있습니다. 단순도 있고요. 복잡도 있고요. 자궁근종 절제술 수가 산정 방법입니다. 마이오맥토미를 여러 군데 했어도 하나밖에 산정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부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포괄수까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지향절개부만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이 포괄수까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별 수까지에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 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전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위별 수까지를 산정한다. 포괄수까지는 응급실 수술 중에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한 경우 또한 포괄수까지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초빙료 추가 산정할 수 있고요. 1절은 행위별 수까지, 2절은 포괄수까지입니다. 포괄수까지 외에 1절 행위별 수까지를 한 경우에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요. 해당 수술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하고 이 수술 항목에 대한 야간 공유 가사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복강경을 위한 자궁 적출술, 그 다음에 복강을 위한 기타 자궁 수술, 자궁 부속기 수술이 해당이 됩니다. 복강경을 위한 기타 자궁 수술, 복강경을 위한 자궁 부속기 수술, 이런 걸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질병군의 가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복강경을 위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의 개복술로 전환한 경우에 23만 9천원의 금액을 추가 산정한다. 이런 적용 지침도 있습니다. 하이프를 한 경우에 1편이
행위별 수까지죠.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마취 통증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전자웅 적출수가 난소 또는 난관 종양 적출실 하나는 100%, 하나는 50%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임신력 보존의 가산에 대한 2012년 12월 30일 고시에 따라서 추가 가산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폐경 또는 55세 이상 여성, 일반적으로 55세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이 추가 가산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추가 가산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수가에서 꼭 알아야 될 게 주진단과 기타 진단의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한 번 입원한 건에 대하여는 하나의 주진단을 부여한다. 둘 이상의 병태가 주진단 정의에 똑같이 부합될 때는 둘 중 어느 진단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다. 의심되는 진단의증을 주진단으로 한다. 진단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기타 진단은 확립된 진단만 부여하고 의심된 진단은 기타 진단으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의심되는 진단은 주진단이라는 얘기죠. 기타 진단은 확진된 경우만 부여할 수 있고 의심되는 진단은 부여하지 않는다. 비급여 대상 질환은 부여하지 않는다. 입원과 관련 없는 이전 변태는 기타 진단을 부여하지 않는다. 전신적인 만성질환은 기타 진단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비정상적인 검사 결과만으로 기타 진단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기타 진단의 중요도가 있습니다. 기타 진단에 의해서 중증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시비어 PIH로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 시비어 PIH 하나만 주진단을 놓으면 시비어 PIH 하나에 DRG 금액만 받을 수 있지만 CPD를 주진단으로 하고 시비어 PIH, 해모리지 등의 기타 진단을 기입하게 되면 시비어티 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기타 진단의 중등도 점수는 진단별로 2에서 4까지 중등도 점수를 갖고 주진단 및 기타 진단 상호 연관성이 높은 기타 진단은 중등도 점수가 2점 이상이라도 0점이 된다. 연관성이 높은 기타 진단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합병증 및 동반 상병 분류의 마지막 단계로 각 질병군 범죄 특성에 따라 단위 중증도 점수별로 최종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인과 관련된 DRG 일자별 2015년 기준 수가표고요.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고요. 중증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고요. 심각한 합병증이나 합병이 동반된 경우는 금액이 각각 틀리다는 얘기죠. DRG 분류별 부여 기준입니다. 기타 진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이고요. 부인과 관련돼서 급성 출혈의 빈혈이라는 게 있는데 수술 전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과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단순히 출혈이 있다고 해서 기타 진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출혈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분만 전 출혈 중에 날라돌, 매덜진, 베노엠 이런 거는 따로 추가 산정이 불가하지만 기타 진단으로서 급성 출혈 빈혈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중증도 점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등급이 틀리다는 얘기고요. 기타 진단에 따른 중증도 점수에 가장 부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급성 치료류 빈혈입니다. 기타 진단 부여 기준은 입원 기간 중 발생했거나 입원 당시부터 주진단과 함께 가지고 있던 병태입니다. 분만 전 헤마토크릿 37점 제왕력의 43점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이나 환자의 심시 상태는 양화에 특별한 처치를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분만 후 출혈을 기타 진단으로 코딩함은 오류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치대반 또는 전자강증 있는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시행한 경우에 주진단 부여 원칙은 제왕절개술을 받은 이유를 주된 병태로 우선 부여한다. 전치태반이나 전자강증이 원인이면 CPD가 원인이면 이게 주진단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제왕절개를 받은 이유가 불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코드를 주된 병태로 부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급성 출혈 빈혈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의 의미 기준은 분만 전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통상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기준입니다. 합병증으로 폐혈증이 발생한 경우는 진료 개시 후 주된 병태와 관련된 질환이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타 진단으로 부여할 수 있다. 타 법령 산재 자보인 등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다. 네, 주진단과 기타 진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된 경우도 행위별 수가제로 한다. 복강령을 이용한 경우에 23만 9천원 경우에 산정특례 대상자는 5%만 부과한다. 네, 자궁근종 전체술 질부적군의 포괄수가제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자궁경부의 근조인 경우 외래에서 입원 없이 시행하는 질부적군 자궁근종 절제술이 포괄수가제 포함 대상인가요? 카톡방에서 나온 질문이고요. 심평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6시간 미만인 경우는 행위별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유착방지제, 통증 자가조절법, 예방접종비는 환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DRG 요금 외에. 유착방지제인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고요. 예방접종인 경우도 법정 비급여 대상입니다. 질병금 포괄수가에서 단백 아미노산 제제를 투여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입원 관련 중 간순 필요인 경우에는 포괄수가제 추가 항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카톡방에서 질문이고요.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는 DRG 수술수가에 포함인가요? 야간 공유 수술 시 마취료 야간 가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야간 공유 제왕절개 시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취료, 마취유지료 등은 포괄수가제 금액에 포함되고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추가 산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인과 관련 기준과 답인도 질문 파트 1, 2를 마무리하면서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질강처치료 인정상병이 아닌 것은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다가 답 달아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다들 훌륭하십니다. 퍼펙트 하시네요. 4번하고 6번은 해당이 되죠. 네. 네, 답은 2번하고 5번입니다.